엄마, 내일 바로 돌아올게요. 소연은 웃으며 작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밤늦게 다니지 말고 친구랑 같이 다녀라 하셨죠. 그날은 대학 축제 마지막 날이었고 캠퍼스는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친구 민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그녀가 역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던 엄마는 처음엔 늦는 줄만 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도 문이 열리지 않자 불안감이 엄마의 가슴을 죄기 시작했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 담당 형사는 하루 지나봐야 실종으로 처리됩니다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단순한 외박증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소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경찰은 인근 하천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소연의 이름이 새겨진 학생증이었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죠. 엄마는 그 학생증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 형사들은 주변 수색을 확대했지만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여대생 실종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죠. 친구 민지는 소연이가 낯선 남자와 전화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에는 그런 번호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지운 거예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게 사라진 여대생의 미스터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소연의 자취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봉투엔 엄마에게 전해주세요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엔 소연과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는데 남자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엄마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 형사들은 편지의 필적을 확인했지만 소연의 것과 100%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대신해 쓴 것 같았죠. 이건 누가 일부러 남긴 흔적입니다. 형사 박준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중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연은 같은 대학 교수와 교제 중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교수님이요? 설마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기록에는 교수의 번호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 교수, 이름은 이정훈. 40대 중반의 인기 강사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소연과는 논문 문제로 몇 번 만났을 뿐입니다라 했죠. 하지만 주변 학생들은 그들이 종종 늦은 밤 카페에서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형사 박준호가 물었지만 이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교수는 학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후 새로 임명된 형사 윤아가 미제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 속에서 녹음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연 사건 증거물이라 적혀 있던 그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쉰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사람이 목소리가 끊기며 잡음이 섞였습니다. 윤아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녹음 파일 속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교수 이정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드러난 겁니다. 수사는 25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소연의 옛 친구 민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지는 이제 40대 후반의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 못한 게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 소연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 남자친구였어요. 유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 제가 먼저 만났어요. 그런데 소연이랑 가까워지면서 변했어요. 민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소연이 사라진 날 그는 제게도 전화했어요. 모두 끝났어라고요. 유나는 급히 이름을 물었습니다. 민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준성, 당시 대학원 조교였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유나는 이준성의 옛 집을 수색했습니다. 낡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영상 1999라는 폴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캠코더로 찍힌 영상이 있었죠. 화면 속엔 어두운 창고, 그리고 두 여대생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소연, 왜 나를 피해?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소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영상 속 장소를 추적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폐허가 된 공장 창고였습니다. 포렌식 팀과 함께 들어간 창고 안에서 그들은 낡은 팔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팔찌엔 SY1998이라는 각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연이 엄마에게 선물 받은 생일 팔찌였습니다. 팔찌 안쪽엔 미세하게 긁힌 글자가 보였죠. 민지.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영상의 일부 장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소연을 마지막으로 본 건 이준성이 아니라 민지였습니다. 그날 나도 무서웠어요. 민지는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민지는 25년 만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날 소연과 다투다가 밀쳤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은 흐느낌 속에 끊겼습니다. 소연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민지는 이준성과 함께 그녀를 옮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우린 너무 어렸어요. 무서워서 숨겼어요. 엄마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았네. 법은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유골은 조용히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에 끝난 이야기, 그러나 남겨진 상처는 깊었습니다. 유나는 사건 파일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용기를 기다린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소연의 사진 앞에 흰 국화를 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너를 보낼 수 있겠다. 민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시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유나는 여전히 미제 사건팀에 남아 또 다른 진실을 찾아다녔죠. 화면에는 소연의 미소 짓는 졸업사진이 천천히 비춰옵니다. 자막이 뜹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어두워진 화면 속 어딘가에서 녹음기의 삐소리가 다시 들립니다.